노후의 불안은 은행 잔고의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불안이 결국 다시 숫자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불안한 마음은 지갑을 열게 하고 열린 지갑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온다. 이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노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출을 반복한다. 그것은 계획된 파괴가 아니라 선의로 포장된 자기 파멸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불안을 달래기 위해 구입하는 것들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험 설계사가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혹시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아프면 큰일이다. 그래서 하나 가입하고 또 하나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보험료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불안이 생긴다. 이걸 계속 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불안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 또 다른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린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기투된 존재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세계에 던져졌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자신을 내던진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당연하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을 회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선택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보험이라는 이름의 안전망을 계속 늘려가는 행위는 사실 자신의 삶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려는 회피의 한 형태일 수 있다. 보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이 많다고 해서 삶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험은 현재를 약하게 만든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현재의 삶이 궁핍해진다.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면 정작 노후가 왔을 때 돈은 있는데 삶을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자식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지출이다. 자식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기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돈을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도리 속에는 조용한 강요가 숨어 있다. 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자식에게 미안해질까봐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효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부모는 주는 존재여야 하고 자식은 받는 존재여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 그런데 이 구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노후 자금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치명적이다. 주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는데 지갑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멈추는 순간 자신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아. 이 정도는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도덕을 논하면서 의무와 경향성을 구분했다. 의무는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향성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의무일까, 경향성일까? 만약 그것이 진정한 의무라면 자신의 노후를 위협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것을 경향성, 즉 감정에서 나오는 충동으로 행한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시선.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체면을 버리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 더 중요해진다. 젊었을 땐 가난해도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 가난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돈을 쓰면서도 있는 척한다. 친구들과 만나면 밥값을 낸다. 후배들을 만나면 커피값을 낸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넉넉한 척 용돈을 나눠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쉰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그런데 그 관계가 건강하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관계가 병들면 나를 꾸며서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체면 지출은 바로 그 강박에서 나온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를 쓰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아직 쓸모 있다고, 나는 아직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 증명의 과정은 돈을 요구한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식당에 가야 하고, 손주에게 비싼 선물을 사줘야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새 노후 자금이 바닥난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깨닫는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체면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쓰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다. 따뜻했는지, 진실했는지, 함께 있어서 편안했는지. 돈으로 산 체면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평생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의식적이면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지출이 있다. 바로 과거의 습관에서 비롯된 소비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커피를 즐겼다면 노후에도 커피를 마신다. 젊었을 때 외식을 자주 했다면 노후에도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어색하다. 젊었을 때 골프를 쳤다면 노후에도 골프를 친다. 젊었을 때 명품을 좋아했다면 노후에도 명품을 산다. 문제는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이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그 소비가 가능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살아갈 때는 같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계는 대부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장소를 방문한다. 이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만든다. 그리고 일상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두렵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작은 사치이고,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된다. 커피도 못 마시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허무해진다. 그래서 계속 마신다. 설령 그게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해도 이 모든 지출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두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플까봐 두려워서 보험을 든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준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체면을 지킨다. 초라해질까봐 두려워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출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불안한 존재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이고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다스릴 수는 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것이다. 보험이 많아서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더 이상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옭아매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긴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현재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 부담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나도 이제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엔 어렵다. 자식이 실망할까봐, 자식이 나를 부족한 부모로 볼까봐 두렵다. 하지만 솔직해지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건강해진다. 자식도 부담을 덜고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된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이 부담스럽다면 그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친구들과 만날 때 꼭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다. 명절 때 꼭 큰 선물을 할 필요도 없다. 손주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처음엔 어색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든 안 쓰든 나를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돈으로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내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습관을 바꾸는 건 가장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습관을 아예 없애려고 하지 말고 대체하는 것이다. 비싼 커피숍 대신 집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신다. 외식 대신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골프 대신 산책을 한다. 명품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을 산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 돈을 덜 쓰면서도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나.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노후도 마찬가지다. 노후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어떤 돈을 쓰고 어떤 걱정을 내려놓고 어떤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노후가 달라진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가난이 아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비참하지 않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비참하다. 진짜 비참함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할 때, 그때 우리는 비참해진다. 그래서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역설적이게도 돈이 아니다. 필요한 건 용기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할 용기, 자식에게 솔직해질 용기, 체면을 내려놓을 용기, 익숙한 습관을 바꿀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쉽지 않다.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니 막막하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더 막막해진다.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5년 후에는 나를 구원한다. 지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선택이
10년 후에는 당연한 일상이 된다. 그리고 그 일상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만들어진다. 결국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나가 있어야 한다. 타인이 아니라 나, 두려움이 아니라 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 그 나를 돌보는 것, 그 나를 존중하는 것, 그 나를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잔고는 늘릴 수 있다. 불안을 덜어낼 때마다, 집착을 놓을 때마다, 솔직해질 때마다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곧 풍요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보다 가벼운 몸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노후도 마찬가지다. 무거운 집착과 두려움을 지고 가면 금방 지친다. 하지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젊었을 땐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는다. 정작 필요한 건 많지 않다는 것을.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진실한 관계, 그리고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일상.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출은 결국 우리 안의 결핍에서 나온다.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 변화하고 싶지 않은 집착. 그 결핍을 채우려고 돈을 쓴다. 하지만 돈으로는 결핍을 채울 수 없다. 결핍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워진다. 스스로에게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핍이 사라진다. 그리고 결핍이 사라지면 불필요한 지출도 사라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안에 떠밀려 무언가를 사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 작은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노후가 된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오늘 무엇을 사지 않을 것인가?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오늘 어떤 두려움과 마주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든다. 돈 많은 노후가 아니라 평온한 노후,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담담한 노후, 그리고 그 담담함 속에서 진짜 품위가 생긴다.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품위는 태도에서 나온다.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몸에 배면 돈이 적어도 품위 있고 돈이 많아도 겸손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인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곧 노후다. 지금 불안하면 노후에도 불안하고, 지금 평온하면 노후에도 평온하다. 지금 집착하면 노후에도 집착하고, 지금 내려놓으면 노후에도 가볍다. 그러니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 지금을 제대로 사는 게 먼저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솔직하게, 담담하게 살아간다면 노후는 저절로 따라온다. 흔들리지 않는 노후, 비참하지 않은 노후, 품위 있는 노후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품위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